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은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데 이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중국의 물가 하락 속도가 진짜 무서운데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 2월이었죠. 코로나 쇼크가 한창이었을 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도매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4%로 10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고용과 같은 미래 불안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이 좀 잘못된 것을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반부패 운동이 중국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사정 활동이 공무원 집단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서술 10% 감시 체제 하에서 부자들이 소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용차를 교체한다든지 네. 사무직기를 교체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나 스마트폰 그리고 뭐 가구나 가전 같은 경우가 모두 하락했고요. 지금 상승한 것은 오히려 여행 수요와 관련해서는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는 비행기 값이라든지 호텔 비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물가 하락이 지속될까 여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민은행이 그 예금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개월 이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없고요. 또 최대한 저축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그 조사 표본에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만 2,185조 원을 소비를 하지 않고 예금에 지금 묶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사업 환경상 디플레이션을 좀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넘버 1과 넘버 2가 싸우면은 넘버 3가 사라진다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최근 그 테슬라라든지 BYD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두고서 가격 경쟁에 붙으면서 그렇죠. 중국의 한 70여 개 전기차 회사들이 1대1 마케팅을 했는데 이 1대1 마케팅이 현재는 부동산이라든지 스마트폰, 가전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을 샀을 경우에는 내가 괜히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요와 관련된 그 자극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지만 뭐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정 활동이나 부패 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냉각이 확 막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성장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3%대로 둔화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장기 침체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이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곧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진국처럼 중국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보면 2분기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극적인 반등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뭐 3년간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위드 코로나 전환됐지만 오히려 모든 그 경제 지표들은 다시 제로 코로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국진 민태, 소위 말해서 정책 혜택은 국유 기업이 보고 민영 기업은 모기장 바깥에서 소위 말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민영 기업의 경제 활동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180도 전환시킨다든지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한다든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내놓는 경기 부양책을 보면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방에다 쇼핑몰을 건설하는 정도 외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개발 정책을 내놨는데 기존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갖고 있었던 그 주택을 전부 판매하고 새로운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2주택, 3주택 규제를 없애고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 주택 두 채를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이 더 되고 그렇죠.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넣는 그런 단기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기와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언론 통제가 내렸고요. 경제학자들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그 발언만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상증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식시장은 그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상 수년간의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보고서를 했는데 바로 증권당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요. 예. 특히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던 되자마자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관진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중국 통계는 좀 신뢰하기 힘들고 디프레이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발언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네. 바로 경고 조치가 내리면서 자리에서 물러섰고요. 아이고. 이 때문에 또 중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산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시진핑의 의도, 또 시진핑의 참여를 의식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까지 대중국 무역 적자 13개월 연속 적자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1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이런 흐름은 좀 우리나라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중국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면 지금 빨리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미국이나 EU 신흥 개발 도상국 쪽으로 시장을 빨리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빨리 좀 조치를 하면서 그 작년까지 중국의 그 수출 점유율이 26%, 25%였지만 지금은 19%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다행히 이런 측면에 다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변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은. 가격도 문제고 새로운 공급처를 수요처도 그렇지만 공급처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중국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고요. 네. 70, 80%가 중간재나 소재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 외에 다른 이런 그 중간재나 소재를 소비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수출의 10여 %밖에 차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중국인이 밥을 두 끼를 먹는다든지 화장품을 두 개를 사서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이십니다. 그렇죠.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 수출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 3년 5개월 만에 중국 수출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 정부도 두 가지 수출과 관련해서 놀랬다고 하는데요. 그 수출 감소폭이 너무 빠르다는 점, 한국이 너무 빠르게 중국의 그 수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7월달 중국의 수출을 달러 기준으로 봤더니 14.5%나 감소를 했고요. 네. 이는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수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수입도 12.4%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EU, 아시안 같은 주요 수출국 쪽의 수출이 모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이 수출 증가율이 1% 감소할 때마다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전 세계 주요 상품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이 공급해주고 있는데 중국 쪽과 관련해서 미국의 디리스킹 작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예.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 그리고 반간첩법 시행으로서 외국자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4천만 개 기업이 생존이 가능하지만 이런 그 내수를 돌리기에는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순간 이 4천만 개 기업이 고도화시킨다는 건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대중국 수출이 그동안에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3위로 내려왔고요. 각국들도 이런 점유율이 급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데 미국이 이제 대중국 투자 금지 제한 행정명령 발표를 한다. 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니 그동안도 계속 중국을 옥죄해 왔는데 행정 규제 명령 이게 뭔가요? 네, 오늘 새벽에 5시인가요? 그때 예.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중국 투자를 규제한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이 됐습니다. 예. 뭐 대상은 첨단 반도체, AI, 양자 기술이 대상이고요. 앞으로 이들과 관련된 투자는 정부의 신고제가 의무화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상품 규제뿐만 아니라 인제 중국의 그 R&D 투자와 관련된 이런 자금 흐름까지 모두 꽁꽁 싸서 묶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그 첨단 산업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고도 기술 개발에 쓰이는 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비교적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도 신규제가 의무화됩니다. 또 양자 기술은 원천적으로 거래나 투자가 모두 규제가 되는데 AI 같은 경우 특히 그 양자 기술과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네. 수백 년에 걸려도 풀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의 알고리즘도 순식간에 풀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신소재 개발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런 그 개발 속도들 나갔을 경우에는 신소재뿐만 아니라 암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IBM이라든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거대 디지털 포머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3조 원 정도로 투자해서 뭐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센서 기술 그리고 통신 쪽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6G 통신 분야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우리가 미국과 어느 정도 협조만 이루어진다면은 양자 컴퓨터가 진짜 손바닥만한 크기로 줄어들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쉽게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군사 기술이라든지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어 있을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모두 신고제로 꽁꽁 묶었다는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나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로봇, 공격용 그 드론까지 기술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더 이제 봉쇄하고 고립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초안이 그러니까 2년 전에 뭐 이미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나온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뭐 이 내용은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보다는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뭐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ETF 그리고 공모증권,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의 자금 이동 같은 부분에서는 이번 규제에서는 좀 빠지게 됐고요. 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슈퍼컴퓨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발생시키는 중국 기업에만 이 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수익의 대부분을 다른 산업에서 창출되는 중국 기업들은 이 규제를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투자 규제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민간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민간 융합 정책들과 관련돼서 그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폴로를
개발했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에서 2025년까지는 5세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2030년도에는 레벨 6의 아주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그 기술들이 드론이라든지 전투 로봇으로 그 군사 기술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고요. 그렇죠. 예. 이 AIN 군사 기술 혁명 자체가 이번에 차단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 자본이 이제 중국에 투입된 거를 이제 앞으로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 주로 첨단 기술하는 이 벤처 기업에 투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네, 아무래도 군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벤처 기업들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자본 출자를 받는다든지 네. 중국 정부로부터 그 출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연구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예 기간들을 한 1년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은 피해는 적은 대신 설립 초기에 있는 중국 기술 스타트업 기술과 관련돼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겠네요. 또 그렇게 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갈륨이나 그리고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는데 네. 앞으로 이 수출 규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에 되는 거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의 그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의존하는데 이를 미국에 대한 규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고요. 또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고요.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상장 폐지 후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국이 어떤 맞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게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그 미국은 중국과의 7개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역, 기술, 금융, 외교, 또 군사안보, 사이버, 인권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이 통제하는 해역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군사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 화해라든지 SMIC, DJI에 대해서 꼭 집어서 제재하는 엔티티 목록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제재뿐만 아니라 이를 폭넓게 첨단 산업으로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앞서 있지만 반도체를 비롯해서 하드웨어 제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서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픈 곳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 민간 기술 이 주안에 대해서 개발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시스 통신, 우주나 전자, 사이버와 관련된 감시 분야에 대한 규제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러시아와 함대와 함께 알래스카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인민해방군들에게 주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적을 만나면 용감한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극한 상황까지 미국을 좀 몰아붙여서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이라든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재,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좀 인정해 주라는 그 압박을 앞으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중국과 관련된 그 비즈니스는 정치에 휘둘리면서 일보 전쟁 뒤에 항상 이보 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제 교류는 미중의 그 영향의 그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붙는 거는 붙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줄 수 있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네,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반도체 수입이라든지 장비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수입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중국이 좀 수입을 좀 늘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세대 반도체인 그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 칼날을 좀 들이세우고 있고요. 또 R&D 투자를 줄이면서 중국이 차세대 그 국가 역량을 모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울트라 와이드계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도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반도체 자급 수준을 70%까지 2025년까지 끌어올린다는 이런 목표가 사실상 달성이 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이런 그 단물을 빼먹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글로벌 경기 변화에 좀 둔감했었고요. 산업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좀 뒤처지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가했던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양자 계산,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상관하게 함께 모여서 앞으로 그 대응만 잘한다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중국 수준을 100이라고 보면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85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미중 간의 사이버 공격도 시작됐다, 사이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사이버 공격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보령을 내렸는데요. 당장 지난 7월달에 브링컨 국무장관, 앨런 재무장관 그리고 켈리 대통령 특사가 방중이 예고되자 이런 중국의 해커들이 고위층들에 대한 이메일을 해킹한다든지 PC까지도 표적 대상을 삼아서 해킹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괌이라든지 해외 미국 군사 기지에 대해서 공급하는 송전이나 통신, 용수까지 조작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밀웨어를 심어 놓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간 시설까지도 공격을 하면서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좀 지연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가장 보안 등급이 높았던 방위석이라든지 자위대 컴퓨터망까지도 중국이 해킹을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까지 엿봤다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중국의 밀웨어 공격, 그러니까 악성 소프트웨어식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컴퓨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웜 그리고 스파이웨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보통 개인들이 갖고 있는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같은 경우는 항상 인터넷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접속 시에 이메일을 통한 침투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 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라든지 틱톡이나 보안 앱을 통해서 이 앱을 설치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 좀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중국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수시로 이런 보안 앱을 좀 깔아서 어느 정도 퇴치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의 해커 집단의 실력은 사실 민간도 그렇고 민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실력이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중국이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진짜 멜웨어 이거 악성 코드를 심는 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자적으로 세균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해보는. 굉장히 이게 저열한 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난도 섬이라든지 시안 쪽에 대규모 해커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해커 집단은 UNC 2630이라는 악성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 탈취뿐만 아니라 좀비화 시키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런 사이버 수군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천만 명
명 정도 되는 댓글 부대도 운용을 좀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한 9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 60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해커 양산에. 예.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한 기법으로다가 네. 사이버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인도의 붐바이에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에서 자율스럽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 점검을 좀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맘만 먹으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걸 그래서 국제 규제 조약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과한 건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봐도 이제 공물 협정도 무너지고 하는 거 봐서는 이건 정말 끝도 없는 상황인데 이 외교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극단으로 가면은 둘 다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느 선에서 좀 합의를 볼 것인가 중요한데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가 되면 룰이 없단 말이에요. 룰이 없어 어디까지 피해가 입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일단 불안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당장.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정보 탈취 정도의 그 이런 기법들 같은 건 워낙 고전적인 기법이고요. 또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고 또 이런 그 사이버 기법을 통해서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한 그 중국의 해커들의 그 놀이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영선 선생님 보시기에는 중국이 이 지금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면 올해 하반기는 뭐 상당 부분 지나왔지만 하반기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밀어붙여서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 경제 예측 기관들은 내년도에 중국의 성장률은 4.5%를 보고 있는데 네. 이는 그 잠재 성장률 5%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정부 이렇게 목표잖아요. 예, 목표를.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7%의 성장에 맞춰서 모든 생산 시설을 갖춰놨는데 네. 이 생산 시설이 고스란히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중국의 가격 요인이 계속이 된다면은 전 세계는 중국의 성장률이 1% 정도 높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세계의 그 에너지라든지 세계의 물동량 그리고 그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에 10%좀 증가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꺼졌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뭐 돈줄을 죄게 되고 앞으로 투자라든지 신규 사업들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 2, 3년 뒤에 중국의 성장률은 그야말로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2%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이 0.5%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의 잠재 성장률 5%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라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엄청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솔직히 근데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의 엔진, 세계 제조의 엔진 이렇게 불렸던 중국이 정말 그 상태로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미국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기술 패권 전쟁의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종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경제 시스템도 다르죠. 모든 사회 철학이 다른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20세기 들어와서 유지했던 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를 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앞으로 2025년, 26년 그 사이에 시진핑 4기 집권, 영기 집권을 위한 대만 침공이라든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냉전 구도는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게 제일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 18일 날 그렇죠. 한미일. 네. 그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 국지전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그 결정적인 그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아직까지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감시 정찰 분야에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요. 또 미국에 갖고 있는 달러 패권에 도전했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1대1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일시적인 중단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 강도를 높일 뿐이지 실질적인 충돌은 2025년 이전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대강으로 이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중국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